너희는 이런 경험이 없었나? 너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이 너에게까지 정중한 존댓말을 사용할 때 순간 멈칫하게 되는 그 낯댄과 놀라운 말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나이가 아래면 반말, 직급이 낮으면 하대가 자연스럽게 스며 있다. 그래서일까? 왜 저렇게 높은 분이 나에게까지 저렇게 공손하게 말하지? 이 질문만큼 사람의 본질을 흔들어 놓는 것이 없다. 그런데 말이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예의를 갖춘 사람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딱 두 부류뿐이다. 하나는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을 잃지 않는 진짜 인품가. 다른 하나는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과 이해득실로만 움직이는 가짜 인격자다.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며 가장 많이 본 비극도 바로 이 두 사람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 일어났다. 대기업 회장이든 공장의 막내 직원이든 은행 창구의 신입사원이든 상대를 대하는 말투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삼성 상해 시절 나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났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다. 정말 큰 사람은 힘 있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지에서 드러난다. 한번 가르쳐 주겠다. 오늘 네가 이 두 부류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고 누구를 멀리 해야 하는지, 그리고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말투 이야기가 아니다. 너의 인간관계, 경력, 결혼, 사업, 평생의 신뢰를 좌우하는 문제다. 그래서 오늘 나는 대구의 작은 상점에서 시작해 수원 공장 그리고 세계 시장까지 나아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며 얻은 결론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려 한다. 지금 이 순간 네가 듣고 있는 이 이야기 하나가 앞으로의 삶에서 실수하지 않게 만들어줄 것이다.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과 중간에 떠난 사람의 인생은 확실히 달라진다. 그 차이는 사람을 보는 눈을 가졌는가에 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인간관계와 인생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지금 미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어라. 너희의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영상이 너희 삶의 나침반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초반에 나는 이렇게 말했지. 겉보기에는 모두가 예의를 갖춘 것처럼 보여도 사실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그리고 그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닫게 해준 사람이 있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가 바로 제1장, 재계의 스승에게서 배운 진짜 존댓말의 정체다. 내가 아직 젊었을 때 한국 산업계에는 지금처럼 대기업이 정착되기 전이라 서로 얼굴을 자주 맞대며 거래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나는 누구보다 깊이 존경했던 한 원로 기업인을 만났다.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훗날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그분은 나보다 연배도 훨씬 많았고 이미 국가 정책 자문 역할까지 맡을 정도로 재계에서 거목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서 나는 평생을 흔들어 놓을 장면을 보게 되었다. 서울 을지로의 한 회의실에서 모임이 끝난 뒤 복도로 나갔을 때였다. 그 복도 끝에는 갓 대학을 졸업한 22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사무직 직원이 서 있었다. 당시라면 신입은 신입답게 조용히 있어라는 분위기가 당연했던 시절이지. 그런데 그분은 그 신입 직원에게 다가가 아무 계산도 없는 얼굴로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마음 편히 일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재계에서 이미 거물로 불리던 분이 사회 초년생에게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인사를 건네는 장면은 그 당시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일이었다. 더 놀라운 건 이 행동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주변에는 기자도 카메라도 임원도 없었다.
그 무엇도 기록될 상황이 아니었다. 오직 신입 직원 한 명과 그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인 원로 한 사람뿐.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건 연출이 아니다. 이 사람이 평생 몸에 밴 태도다. 그 후로 나는 그분의 일상적인 태도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지위에 있든 그분은 단 한 번도 말투를 바꾼 적이 없었다. 대통령에 준하는 위치의 재계 원로와 대화할 때도 정중했고 현장의 말단 직원에게도 똑같이 정중했다. 비서에게는 수고 많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사무직 막내에게도 덕분에 편히 일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특히 지금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다. 중요한 회의가 끝난 뒤 기록을 남기던 속기사에게 먼저 다가가 오랜 시간 정확히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었다. 평범한 재계 인사라면 속기팀은 있어서 당연한 존재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의 수고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그 예의가 억지나 계산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때 나는 깊이 깨달았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다. 하지만 정말 큰 사람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낮아진다. 그분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큰 그릇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나는 훗날 삼성상해를 운영하며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그때 봤던 그 원로의 태도가 내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되었다. 공장의 막내 직원, 물류 담당 직원, 회계팀 신입, 협력사 기사님까지 내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감사함을 표현하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 한 사람의 태도가 조직 전체의 신뢰를 만들고 위기를 돌파할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분을 보면서 나는 알았다. 진짜 인격자는 사람을 겉으로 대하는 말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태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가장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다. 이것이 내가 재계의 스승에게서 배운 진짜 존댓말의 정체였다. 내 인생에서 사람을 보는 눈을 처음으로 뜨게 만든 곳은 화려한 사무실도 회의실도 아니었다. 바로 제2장 건설 현장에서 배운 인간관계의 투자 법칙이었다. 내가 20살이 되기 전 대구를 떠나 서울과 부산의 공사 현장을 전전할 때였다. 그 무렵에 나는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그저 생계를 위해 손이 닿는 일을 했던 시절이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벽돌을 나르고 자재를 옮기고 트럭에 짐을 싣고 내리는 생활. 현장은 늘 소란스러웠고 먼지가 자욱했고 욕설과 호통은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갔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두 명의 현장 감독을 만났다. 첫 번째 감독은 나를 포함한 모든 막일꾼에게 항상 이거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나처럼 어린 막내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심지어 나는 그때 20살도 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은 한 번도 반말을 하지 않았다. 이병철 씨, 힘들면 말하고 오늘 작업은 이 순서로 갑시다. 말투는 부드럽고 부탁조였다.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태도였다. 반면 두 번째 감독은 완전히 달랐다. 나이 어린 사람은 전부 야, 그거 당장 가져와라. 너 왜 이렇게 느리냐? 라는 말투가 기본이었다. 특히 나처럼 막내인 사람에게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시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다. 처음에는 나도 두 번째 감독이 더 현장 소장답다고 생각했다. 권위적이고 목소리가 크고 지시가 명확하니까. 하지만 정확히 3개월이 지나자 나는 두 사람의 차이가 말투 하나에서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똑똑히 보게 되었다. 첫 번째 감독의 현장은 항상 활기가 있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옆에서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기술을 가진 사람은 아끼지 않고 후배에게 가르쳐 주었다.
일이 잘 풀리는 날에는 모두가 함께 웃었고 힘든 날에도 오늘은 내가 내 목 조금 도와줄게 라는 말이 자주 들렸다. 반면 두 번째 감독의 현장은 달랐다. 누구도 자기 일 외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실수해도 알려주지 않고 기술은 절대 나누지 않으려 했다. 심지어 분위기가 늘 날카로워서 작업 중 사고가 자주 났다. 시킨 것만 하자. 이게 그 현장의 공기였다. 그 안에 나도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있었다. 어느 날 첫 번째 감독이 큰 부상을 당해 며칠 동안 현장에 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나 현장의 모든 인부가 자발적으로 남아 일을 했다. 심지어 야간 작업까지 하며 일정을 맞추려고 했다. 저 감독님에게 우리가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돌아오실 때 공정 차질 없게 맞춰야지.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알아서 움직였다. 반대로 두 번째 감독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는 달랐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말 없으면 시킨 일만 하면 되지. 우리가 왜 더 해야 해? 이런 말만 오갔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현실을 똑똑히 마주했을 것이다. 그날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사람 사이에는 투자 법칙이 존재한다. 오늘 네가 사용하는 존댓말, 오늘 네가 보여주는 작은 존중, 오늘 네가 지키는 예의, 이 모든 것이 쌓여 10년 뒤 너에게 돌아오는 복리 신뢰가 된다. 그때 배운 이 법칙은 나중에 삼성 상해를 세우고 은행과 거래하고 공장을 짓고 수출을 시작할 때 내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되었다. 강한 사람에게만 공손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반대로 작은 말투 하나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은 위기 때 모두가 먼저 손을 내밀어준다. 현장에서 배운 이 교훈은 단순히 인생론이 아니었다. 사업의 본질이었다. 사람을 얻는 자가 결국 시장도 얻는다. 내가 평생 사람을 지켜보며 가장 자주 놀란 순간은 제3장 접대 자리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이었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점잖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술이 한 잔 들어가고 경계심이 풀리고 상대가 나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일 때 그때 드러나는 말투와 태도는 절대 속일 수가 없다. 70년대 한국 재계의 접대 문화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생생했다. 서울 명동의 호텔 라운지, 을지로의 한정식집, 부산 초량의 고급 요리집, 수많은 회의와 협상, 거래의 축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 나 역시 사업이 커지면서 그런 자리에 자주 참석해야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실체가 벗겨진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한 번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다. 서울 중구의 오래된 한정식집에서 재계원로부터 젊은 임원들까지 10명 남짓 모여 중요한 회동을 하던 자리였다. 상위에는 깔끔한 반상, 주변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종업원들이 음식과 술을 서빙하고 있었다. 그날 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동시에 보게 되었다. 첫 번째 사람은 평소 언론 앞에서는 항상 점잖고 친절한 모습으로 유명했다. 카메라만 켜지면 정중한 말투로 국가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인물. 그런데 술이 한 잔 들어가자 그의 말투는 완전히 바뀌었다. 젊은 종업원이 술을 따르기 위해 다가오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잔만 내밀었다. 음식을 내오면 이거 너무 식었잖아. 다시 가져와.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마치 당연한 듯 명령조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렀다. 아, 저게 저 사람의 원래 얼굴이구나. 두 번째 사람은 완전히 달랐다. 당시로서는 아직 경력도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임원이었고 대기업 내 입지도 크지 않았다. 그런데 종업원이 잔을 채워줄 때마다 그는 매번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자리가 됩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 준비하셨네요.
그 말투에는 꾸밈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눈앞의 사람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접대 자리에서의 태도만큼 사람의 본성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없다. 생각해봐라. 종업원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보이는 말투가 그 인간의 진짜 인격을 말해준다. 첫 번째 사람은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내부 직원들에게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비서와 후배들이 등을 돌렸고 협력사들도 그 사람을 상대하기를 꺼렸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기반은 흔들리고 있었다. 반면 두 번째 젊은 임원은 사람들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중요한 자리,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말뿐이 아니라 태도에서 진심이 드러난다. 나는 그날 이후로 술자리에서의 사람 관찰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원래 어떤 사람이든 술이 들어가고 이해관계가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본성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 본성은 평소 그가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은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한다.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접대 자리처럼 계산이 필요 없는 순간에 드러나는 말투를 보라. 거기에는 가식이 없다. 오직 진짜 인격만 남는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드러날까? 내가 평생을 살며 얻은 결론이 바로 제사장 가정에서 드러나는 말투의 민낯이다. 술자리나 접대석처럼 경계심이 풀린 순간도 분명 본성을 드러내지만 그보다 더 숨길 수 없는 곳이 있다. 바로 집안, 가족 앞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임원과 직원을 지켜봤다. 그때마다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다. 밖에서는 아무리 공손한 척을 해도 집에서 가족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결국 회사에서도 본색을 숨기지 못한다.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초기 시절 나는 직원들의 말투 습관을 유심히 관찰했다. 특히 회사에서는 공손한데 가족 이야기를 할 때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어떤 직원은 회사에서는 나에게 회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지만 집에서는 배우자에게 그냥 좀 조용히 해.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해? 라고 말하곤 했다. 가족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표정이 날카로워지는 게 그대로 드러났다. 나는 그때 느꼈다. 아, 집에서 말투가 이렇다면 결국 회사에서도 언젠가는 드러나겠구나. 그리고 내 예상은 거의 틀리지 않았다. 그런 사람일수록 결국 회사에서 후배를 얕잡아보고 비서를 무시하고 힘이 약한 직원을 괴롭게 만드는 행동을 하곤 했다. 밖에서는 포장할 수 있지만 집안에서 만들어진 습관은 언제가 한 번은 새어나오기 마련이다. 반면에 집에서도 배우자에게 고마워요. 자녀에게 오늘도 수고 많았다.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올 때도 그 말투와 태도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하고 청소 직원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가식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하는 한 임원이 있다. 그는 외부 접대 자리에서도 정중했지만 가족 이야기에서 그의 진심이 보였다. 저희 아버지도 일하느라 바쁘셨지만 항상 수고했다는 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그 말을 꼭 전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순간 그 임원의 태도가 연출이 아니라 가정교육에서 온 진짜 성품이라는 걸 알았다. 그 임원은 이후 회사에서도 누구보다 신뢰를 쌓아갔다. 도와줄 사람이 많고 위기 때 항상 주변에 사람이 남았다. 왜 그럴까? 집에서의 말투는 가장 진짜고
가장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이다. 그 습관이 사람을 대하는 기준을 만든다. 요즘 젊은 세대는 집에서도 대화가 줄고 스마트폰 속 메시지로만 감정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말투와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버릇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가정에서부터 존중을 배운 사람은 어디를 가도 존중받는다. 그리고 집에서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사회에서도 함부로 한다. 말투는 연기할 수 있어도 집안에서의 태도만큼은 절대 연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그 사람의 가장 오래된 본성이기 때문이다. 살아오며 가장 경계했던 부류가 있다. 바로 제5장 존댓말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 위험한 사람들이다. 나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재계 인물, 관리자, 공장 책임자, 은행 간부들을 지켜보았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섬뜩한 패턴을 발견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존댓말, 속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계산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이들은 말투 하나로 상대를 이용하고 선별한다.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상대의 지위에 따라 태도가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다. 장관이나 은행장 같은 권력자 앞에서는 선생님, 늘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고개를 아예 숙이고 들어간다. 그런데 막내 사원이나 비서 앞에서는 야, 그거 지금 가져와. 너는 왜 이렇게 늦어? 라는 말투로 단박에 변한다. 나는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다.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상대 위치가 달라졌을 때 보이는 즉각적인 태도 변화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말로 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거나 승진을 해서 부장이나 임원이 되는 순간 그들은 곧바로 님, 이번 자료 정말 훌륭합니다. 라고 말투를 바꾼다. 이렇게 빠른 변화는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노골적이다. 이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숨이 막힐 정도로 계산적이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이 없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회의실에서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업무가 원활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엘리베이터나 복도, 화장실에서는 저 사람은 쓸모가 없어. 능력도 안 되면서 왜 저 자리에 있지? 라고 험담을 퍼붓는다. 나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다. 특히 공장 라인과 본사 사이를 오가다 보면 사람 없는 공간에서의 본성이 그대로 들린다. 그리고 그 본성이 업무 태도와 조직 문화에 반드시 드러난다. 세 번째 특징은 존댓말에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투는 정중해 보이지만 눈빛에는 상대를 향한 존중이 없다. 표정은 굳어있고 말은 공손한데 태도는 차갑다. 마치 대본을 읽는 기계 같다. 그들에게 존댓말은 상대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마지막 특징은 늘 이익을 계산하며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에게 잘해두면 나중에 도움되겠지. 저 사람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구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항상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이야기하든 시선은 상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향해 있다. 순수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말투가 절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결말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단기적으로는 그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자리도 얻고 프로젝트도 따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의 주변에는 진짜 친구가 단 한 명도 남지 않는다. 모두가 그들의 계산을 알기 때문이다. 후배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비서는 신뢰를 잃고 떠나며 협력사들도 멀어진다. 그리고 결정적인 실패나 위기가 닥치는 순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동안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재계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고
그 비어있는 속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상대에 따라 존댓말을 바꾸는 사람은 결국 반드시 고립된다. 진짜 존댓말은 상대의 지위와 상관없이 눈앞의 사람을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너희도 기억해라. 상황마다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너희를 배신한다. 그런 사람과는 깊이 엮이지 마라. 그것이 너희 인생을 지키는 길이다. 나는 올해로 1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너희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바로 제6장 현대 세대에게 남기는 말투에 담긴 인생 철학이다. 나는 평생 완벽한 존댓말만 쓴 사람은 아니었다. 어려웠던 시절에는 거친 말도 했고 현장에서 소리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야 그거 가져와라 라고 외칠 때도 분명 있었다. 삼성상해 초기에 모든 것이 부족했던 나는 말투를 다듬을 여유도 없이 뛰어다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절대 잊지 않으려 했다. 상대에 대한 경의다. 존댓말은 기술이 아니고 말투는 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의 기본 자세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대면 대화가 줄어들고 문자, 카톡, 메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 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진심을 읽는 눈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표정, 목소리, 호흡, 눈빛,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마주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겉으로만 공손한 사람에게 속고 표면적인 말투에만 의지해 상대를 판단하다가 뒤늦게 배신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다. 내 시대에는 직접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볼 때 눈빛, 숨소리, 앉는 자세, 말끝의 무게를 항상 함께 봤다. 누구에게든 존댓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이 계산인지 아니면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었다. 사람의 진심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표정과 태도에 반드시 나타난다. 그건 지금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존중을 담아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계산으로 예의를 쓰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봐라. 첫째,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똑같은가? 사람 없는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 둘째,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존중하는가? 부하나 신입사원, 경비 청소 직원, 자기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않는 사람에게 그가 어떤 말투를 쓰는지 보면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셋째, 말과 표정,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가? 말은 공손한데 눈은 차갑고 표정은 굳고 몸은 뒤로 젖혀져 있다면 그 존댓말은 진심이 아니다. 그건 단지 포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자신에게도 묻고 싶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계산으로 예의를 쓰는 사람? 상대의 지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 아니면 서툴더라도 진심을 담아 누구에게나 경의를 보낼 수 있는 사람? 나는 평생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 삼성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운 이유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평생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직급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강해졌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돈을 가졌을 때도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만이 진짜 큰 인물로 남는다. 약할 때 겸손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강할 때도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 그 사람이 결국 주변의 신뢰를 얻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랑받는 사람이다.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말투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마음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진짜 존중은 결국 돌아오고 가짜 예의는 결국 드러난다. 결국 드러난다. 결국 드러난다.